아니 세월호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넘기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 정권의 잘못을 고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아니 그들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던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고.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사태다. 그 명분, 대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선이었다 또는 가짜였다.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사실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냥 읽으면 좋겠지만 문 대통령 말고 저는 BTS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저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묘하더라고요. 그 조국 사태에 관해가지고 저는 이제 동양대에 있었고 우리 권경애 변호사님은 공시도 TF 그때 또 조국 임명하고 그럴 때 청와대 들어가셨었고 김영일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에서 그걸 또 들여다봤던 그런 것이고 단국대 논문 그쪽에 또 걸려있고 그러니까 연관된 현상이라고 봐야 할지 좀 책에 정착되지 않은 현재 현상에 대해서 저자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이 정권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작년부터 느꼈고, 뭐냐면 조국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진영에나. 그런 다음에 그런 짓을 하고도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 발뺌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영 전체가 그걸 감싸고 돌았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특히 그 진영의 핵심인 바로 당과 정과 청와대 이 셋이 똑같은 스탠스로 같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 사태 같은 경우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권이 출범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대통령은 멀쩡한데 그 노무현의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해장막을 쳐가지고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 그게 아마 작년 12월까지 저의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아니다. 대통령도 같은 과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게 그 세월호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쓰냐. 얘들아 감사하다라고 썼어. 이걸 도대체 얘들아 고맙다라고 쓴 걸 보고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도대체 해석해야 될까. 이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그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뭐 탄핵도 있지만 그 세월호로 뭉쳐진 그 정권의 그 무능, 즉 지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그들이 과연 정말로 그 과거 정권의 잘못을 보고 고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그들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던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최초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잖아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대통령한테 즉각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북한에다 연락을 했어야죠. 경고를 알렸어야죠. 우리 국민이 이거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미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인가 그 국경지대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월경하는 사람들 무조건 사살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충분히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때 대통령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아니 세월호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넘기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세월호 문제를 정말 진정으로 문제라고 느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사살됐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저 같으면 모든 일은 다 취소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또 뭐 디지털 뭐 무슨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또 아카펠라 공연을 보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다른 정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세월호를 그렇게 비판을 했던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과 무책임을 그렇게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사태다. 다시 말하면 이 정권이 갖고 있었던 그 허울 있죠, 허울. 그 명분, 대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선이었다 또는 가짜였다.
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속성의 아이콘 같은 거라고, 상징이라고 할까나 그런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니, 청와대 사람이다. 그럼 저 같으면 당장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진 교수님 흑소 백서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출판사에 부탁해가지고 한번 받아가지고 좀 봤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퀄리티 자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얘기들이 뭐 다 듣던 얘기고,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징후 같은 걸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약간 병적인 건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조국 사태의 출발점을 그 서문에 그렇게 밝히거든요. 이 출발점은 징용공 판결, 거기서부터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조국 사태랑 도대체 저 친일 반일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특징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오면은 잡아떼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고, 두 번째 단계 되면은 니들은 안 그랬느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프레임이 바로 친일 반일이고,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사태가 한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토착 외구 세력, 그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토착 외구들이 곳곳에 있고, 이 토착 외구들이 바로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쯤 되면 장난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논리적인 대화가 되는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올로지 레이든이라고 그러는데, 그 586 세대가 갖고 있는 이른바 NL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NL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예 그 세계관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 식의 낡은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것을 한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잖아요. 공직 윤리에 관한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 이념화해서 그 배후에는 친일파가 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1945년에 해방된 해에 태어났어도 지금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75세거든요. 근데 무슨 친일파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념적인 망상들이 있잖아요. 망상 같은 것들을 대중들에게 세뇌시켜서 그 세뇌를 바탕으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은폐하고 변명하는 프레임으로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진보든 보수든 잘못을 하면은 미안한 줄 알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고 일단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면 일단은 물러났잖아요. 그 전통이 이 정권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결코 잘못하지 않은 가능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뒤집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20시대를 바꾸는 게 20시대다 분석이나 뭐 평가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변명 차원에서 바꾸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그 건도 이제는 이제 카톡으로, 여친이 카톡으로만 해도 휴가 연장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새로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세우는 거죠.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막 개를 흔드는 이런 방향들. 그래서 대중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저지른 잘못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 가능 세계를 갖다 선전선동에 통해서 만들어서 그리로 대중들을 갖다 이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세계 자체를 갖다가 해결책이라고 제시된 거는 제도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자체를 고치는 방식으로 전도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책의 전형이 제가 볼 때는 조국 백서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정치 철학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분이 원래는 정치를 할 생각을 가졌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노 패족들이 자기들의 부활을 위해서 기용한 거거든요. 불러들인 거고, 본인은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떤 정치적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노무현의 운명이었다. 노무현과의 친구였다는 거, 운명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 철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586의 그 운동권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를 뭐든 다 이념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해법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뭐 지금의 그 무슨 당이에요? 또 국민의힘 합리적인 보수가 되는 것이 꼭 진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제대로 되면 자유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서는 것이 진보다. 그 다음에 정의당이 정말로 진보 정당에서 레디컬함, 급진적인 걸 유지하는 게 진보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고 저기는 악이고 그러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편에 요만큼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전선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옹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직윤리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돌파해야 할 정치적 상황으로 보는 거야 늘. 그래서 늘 돌파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지지층들만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고 그 핵심적인 지지층이 40%나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통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꾸 선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의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의 이제 윤리적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미향 사태로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당에서 잘못하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은 물론 당리 당략의 관점에서 보지만 대통령은 특정 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로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 조국 사태에서도 당의 일각에서 계속 임명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고 매번 이런데 그때마다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종 상태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권경화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이 저도 그렇거든. 난 내 생각이 다 옳다고만 믿어요. 100%. 네? 그러니까 아니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주장을 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남이 볼 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게 바로 그 권력 분립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뭐 사법부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언론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검찰 무력화시켜서 권력 비리 수사 못하게 하잖아요. 경찰을 지금 키워준다는데 경찰하면 누굽니까? 황운하잖아요. 황운하. 생각해. 세상에 정권을 위해 가지고 뭐까지 해준 겁니까? 선거 조작까지 했는, 선거 개입까지 했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판결 같은 거 나오면 우리법 연구원이 아니면 민변인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방송 뭐 방심위도 보게 되면 그게 방송통제위원회거든요. 요만큼 잘못한 걸 가지고 유시민이 한마디 했다고 막 날려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김호준이 뭐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음모론 피고 막 망언하는데도 제재가 안 간단 말이죠. 이렇게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 코드에 안 맞으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아니 감사원이 대통령 코드에 맞으면 감사원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선관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추천한 몫이니까 우리 편 들어야지. 아니 선관위원장이 특정 당 편을 갖다 선관위원장이 특정 당의 편을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 곳곳에서 권력의 분립을 해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할 시스템들을 하나씩 장악해가면서 하나의 그 전체주의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그것이 법적으로 시스템에 보장되어 있지만은 저 사람들 입법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입법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그 코로나 시위 있잖아요. 코로나 시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지시켜버리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집회는 불필요 나는 그 사람들의 집회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안 되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런 똑같은 겁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안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석에 귀성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한테 귀성 금지, 귀성하면 뭐 벌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들이 차량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예가 있었거든요. 기수 관련해가지고 차량 시위가 있었고 특히 이석기 석방 하나 그런 것도 드라이브 스루를 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전하게 그 감염의 위험이 없게끔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이제 막연히 추상적인 가능성, 저들은 또 감염시킬 거야.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때려대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결코 자유주의자의 생각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들이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딱 오니까 코로나? 그냥 쏴. 불태워버리고. 일종의 코로나 보안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에서도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무서워요. 이런 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헌법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격해지는 거예요. 과격해지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민주주의의 일상인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헌법적인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견고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30% 40%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신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팩트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팩트를 갖다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념의 체계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이나 이런데 좌우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권이 잘못하게 되면 비판이 딱 들어오면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권 자체가 자기 수정 능력들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자기 수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져나오잖아요. 모든 일들이 터져나오고 지금도 터져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사실 제가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걸 깨야 된다. 그걸 깨지는 순간에 급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이른바 이제 파시스트 추적군정이잖아요.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뭐 문꿀 오소리를 해서 꿀 오소리처럼 정말 악랄하게 공격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어느 순간에 딱 깨지게 되고 그때 이제 도주군중이 되거든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막 도주하는 그렇게 생각보다 견고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쪽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갤럽 조사를 보게 되니까 일종의 민주당의 지지 호감도가 10%가 떨어졌잖아요. 반면에 이제 저쪽 국민의힘 그쪽이 이제 7% 정도 올랐고 사실은 벌써 뒤집혀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안 되느냐면 저쪽에 구심점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차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기가 명확하면 이게 사람들을 땡기는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자석처럼 딱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 중도층이 그쪽 붙질 않고 있는 건데 일단은 중도층들이 그 국민의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쟤들한테 정권을 맡겨도 되느냐 그 의심이 지금 아직 안 풀린 상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차기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지지율에는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이미 자기 수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 비판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어가 이상해지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번에도 뭐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게 이번에도 뭐 그 불태운 것도 뭐 화장이래나 화장이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 유거를 갖다 유족한테 넘겨줘야 화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자꾸 언어들이 사람들 거슬리게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이념화된 어떤 해석 체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실들이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계속 언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 또는 감춰진 이야기 또 뒤에 있는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 쭉 나와서 아마 좀